저는 떨리는 손으로 관을 붙잡고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딸 수진이 화려한 돌잔치 드레스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나온 듯 곱게 말려 있고, 목에는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 볼에는 하이라이터까지 반짝반짝 올라와 있었죠. 하얀 구두 굽 소리가 상가 전체에 또박또박 울려 퍼졌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수지는 영정사진을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마치 백화점, 잠깐 들른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10분밖에 못 있어. 시댁 뒤풀이 또 가야 돼. 조문객들이 술잔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울다 멈춘 얼굴로 딸을 바라봤어요. 제 눈에는 아직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는데 딸의 눈에는 핸드폰 화면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행사 빠질 수 없잖아요. 장례식은 뭐 다 형식적인 거니까요. 그래도 얼굴 비추러 온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셔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장례식장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작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을 멈추고 관을 붙잡았던 손을 천천히 떼어내고 딸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가 숨 거두던 그날도 너는 시댁 행사에 있었지. 수지는 눈이 잠깐 흔들리더니 금세 표정을 가다듬고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차피 이미 내가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보셨잖아. 지금은 시댁이랑 관계도 중요해. 나도 현실을 살아야지. 현실. 그 단어가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내가 낳은 딸이 맞을까? 제가 30시간 진통 끝에 낳았던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놓여있던 핸드폰이 진동을 울리며 빛났습니다. 김태형 변호사. 남편이 예전에 한번 혹시나 없을 때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번호 저장해 둬라고 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한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진동이 멈추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고인께서 남겨두신 일들이 있습니다. 준비해 두신 것들 이제 사모님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묘하게 단호한 느낌이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이 장례식장에 서 있는 딸과 시댁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소식이었을 줄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변호사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딸과 시댁, 식구들은 마치 자기들끼리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한쪽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근처 땅이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게 사돈이 예전에 물류 쪽으로 뭐 좀 준비하신다 하지 않았어.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사돈이 생전에 준비해둔 것들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잘 쓰면 되죠. 가족끼리 윈윈해야지. 안 그래요? 수진도 거든다고 한마디 보탰습니다.
엄마, 우리 시댁이 좀 도와주면 엄마 노후도 편해지는 거야. 엄마 혼자 두면 내가 신경 쓰이잖아. 그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그 말들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가 주도권 잡을 테니 당신은 고마워만 해.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사업 얘기부터 꺼내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면서도 어쩐지 원래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명절 때마다 수지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요즘 사업은 어때요? 괜찮으시죠? 그때마다 남편은 그냥 그렇지 뭐라고만 답했었죠. 이제야 알겠습니다. 남편이 왜 말을 아꼈는지를요. 밤늦게 마지막 조문객을 보내고 난 뒤 빈 상가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볼까? 뭘? 나도 아빠 장례식 날 다른데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야? 시댁 눈 밖에 나면 나만 손해잖아. 아빠는 솔직히 이미 마음에 준비했잖아. 오래 입원하셨고. 수지는 자기 말을 스스로 정당화하는데 바빴습니다. 제 표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도 나 좀 이해해줘. 나도 내 인생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변호사, 그 사람 통해서 뭐 나오면 당연히 가족끼리 나눴어야지. 아니야? 이제 이 애에게 가족이란 말은 시댁을 뜻하는구나.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가족의 우선순위에서 지워버렸다는 것.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말없이 준비만 해두신 건가요?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힘 있는 사람에게만 다정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엄마, 우리 반 민지네는 아빠가 의사래. 그래서 애들 다 민지한테 잘해줘. 나는 뭐야? 엄마 아빠 둘 다 평범하잖아. 중학교에 가서는 학원 선생님에게만 예 바르고 집에 오면 짜증만 부렸습니다. 엄마, 나 친구 생일 선물 사야 돼. 그 집 아빠가 대기업 다니거든. 괜히 싼 거 주기 싫어. 고등학교 때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어느 집 애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엄마, 그 언니 남자친구는 외제차 타고 다닌대. 나도 그런 사람 만나야 결혼 잘하는 거라니까. 저는 그때마다 말렸습니다. 사람은 속이 중요하지. 사돈이 뭐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니?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줄까? 시댁이 부자라서 결혼하는 건 아니야. 근데 최소한 발목 잡지는 않는 집이어야 하잖아. 내 인생 살려면. 시댁이 부자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공무원, 건설회사, 어느 정도 인맥이 있는 집안이란 생각에 수지는 그 집으로 기분 좋게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명절이면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시댁 갔다가 시간 되면 얼굴 비출게. 당연히 시댁이 1순위지. 요즘 누가 친정을 먼저 가. 남편이 입원했을 때도 그 애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시댁 쪽에 잔치가 있어. 거기 빠지면 내가 욕 먹잖아. 아빠는 내일 가도 되잖아. 저는 늘 같은 패턴으로 살았습니다. 서운하지만 참는 엄마, 계산하지만 당당한 딸. 그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원래 그런 애지, 뭐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가끔 말했어요. 정호가, 내 딸 좀 이상한 것 같아. 너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애가 원래 좀 현실적이긴 한데 나쁜 애는 아니야. 나쁜 애는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딸에게 실망하는 게 두려워서 스스로를 속인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그 원래 그런 애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날 장례식장에서까지 똑똑히 보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빈 상가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운 건 누구일까? 혹시 제가 너무 다 받아주고 이해해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타고난 성격이었을까요? 창밖으로는 이른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 촛불만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쓰러진 건 장례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남편이 갑자기 벽을 짚더니 주저앉았어요. 여보, 어지럽네. 당신 괜찮아? 어지러워? 말 좀 해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심장이랑 뇌 쪽이 같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 보셔야 합니다. 하얀 복도, 차가운 형광등, 살균 냄새, 기계음. 그 사이에서 저는 하루에 3번 중환자실 면회 시간만 기다리며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첫날 밤 제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중환자실에 계셔. 오늘 좀 와줄 수 있니? 엄마, 오늘 나 지금 시댁 식구들이랑 모임 있어. 일단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내일 갈게. 어차피 당장 뭐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그 단어가 병원 복도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당장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남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눈꺼풀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호가, 여보, 나 여기 있어. 당신 걱정하지 마. 수진도 곧 온대. 수진은 너무 기대하지 마. 그 애 살아온 거 나도 다 봤어. 남편은 숨을 한 번 가쁘게 몰아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 다 생각해놨어. 너 이제 더는 눈치 보지 말고 살아.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날도 시댁 행사에 있다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나도 불려다니느라 힘들어. 그리고 아빠는 결국 이렇게 되실 운명이었던 거잖아. 그 말이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돌잔치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던 모습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둘째 날 새벽 잠깐 눈을 붙였다 깼더니 휴대폰 알림이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조카 하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모, 이거 보셨어요? 링크를 눌러보니 수진의 SNS가 떠 있었습니다. 돌잔치, 호텔 연회장, 황금색 풍선, 케이크, 테이블마다 수북한 음식들. 그 한가운데에서 수진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댁 식구들이 둘러서서 우리 천사공주님 첫돌 축하해요 라는 문구와 함께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시간을 보았습니다. 남편 입관식이 시작된 바로 그 시간. 제가 남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울며 작별 인사를 하던 그 시각에 제 딸은 초를 끄고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가득했어요. 역시 며느리는 센스가 생명이지. 시댁 행사 우선 챙기는 우리 수진. 너무 예쁘다. 공무원 집안 며느리는 다르네.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원래 이런 애였지. 장례 마지막 날 입관과 발인까지 마치고 손님들이 하나씩 빠져나갈 즈음이었습니다. 문 쪽이 소란스러워서 돌아보니 수진이 이번엔 한복 차림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화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사진이라도 찍고 온 사람처럼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왔니? 나 이제 왔으니까 왔다는 건 좀 티내줘. 시댁에서 나보고 친정에도 얼굴 비췄냐고 물어볼 거야. 이 아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티를 내야 한다는 것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조심스러운 척 들어왔습니다. 사돈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시어머니는 제 옆에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부인 수진이가 요즘 얼마나 우리 집 위해 애쓰는지 아세요? 돌잔치 준비부터 손님 접대까지 며느리가 다 했어요. 장례식이 중요한 건 알지만 우리 집 체면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다 수진이 살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 집 체면이 더 중요하지라는 말이 그렇게 예쁘게 포장되어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시누이가 한마디 보탰습니다. 사부인 요즘은요, 시댁이랑 잘 지내야 그게 효도예요. 부모님께 찜 안 되는 게 효도라잖아요? 그날 밤 빈 장례식장에 남아서 마지막 향을 피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기로 할게. 대신 너희도 내 삶에 기대지 마.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김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유정우님께서 생전에 준비해 두신 상속 및 신탁 관련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익숙하지 않은 주소들이 적혀 있었어요. 어느 시 어느 동 물류센터, 어느 구 어느 동 상가 건물 외곽에 있는 대지와 창고, 그리고 그 모든 소유주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노정옥. 이게 뭐예요? 고인께서 미리 넘겨두신 자산들입니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대략 47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470억.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그 정도가 될 리가 없는데. 변호사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정우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물류업, 창고업으로 조금씩 재산을 불려오셨더군요. 단, 가족들에게는
허리 아파서 힘들다 정도만 말씀하시고 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 자필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정호가. 내가 이걸 다 말하지 못하고 가는 건 내 주위 사람들, 특히 수진이와 그 시댁 사람들의 눈빛을 내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넌 평생 누구 눈치만 보며 살았다. 시댁, 친정, 그리고 이제는 딸 시댁까지. 그래서 이 재산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다. 너를 위한 거다. 수진이가 진심으로 변하면 그땐 내 마음대로 나눠줘도 좋다. 하지만 끝까지 시댁 눈치만 보며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간다면 그 아이에게 이 재산이 또 다른 도구가 되게 하진 마라. 이제라도 내 인생의 앞줄에 내 이름 하나만 올려놔 줬으면 좋겠다. 편지 끝부분은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470억이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해라라는 한 줄짜리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재산 이야기를 저 혼자만 알고 지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세상 일은 늘 누군가의 입에서 새어나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어디서 흘러들어갔는지 물류센터와 부지, 이야기가 시댁 쪽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전화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어요. 뭔가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까? 그래,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 이제 다 가족이잖아. 엄마 혼자서 그 큰 자산 다 관리하기 어려워. 시댁이 도와주면 엄마도 안정적으로 월세 들어오고 우리는 사업 늘리고. 이게 서로 윈윈인 거야. 그 뒤로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부인, 요즘 물류 쪽이 참 좋아요. 우리 집에서도 사업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사돈이 남겨놓은 곳들 있잖아요. 가족끼리 좋게 좋게 나눠 써야지. 어디 남한테 넘어가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 의견은요? 어머, 당연히 사부인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대신 저희가 다 알아보고 사부인은 도장만 찍으시면 되게 만들어 드리려고요. 결국 중요한 건 제가 뭘 원하는지가 아니라 제 도장이 얼마짜리인지였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시댁 쪽에서 자꾸 사업 얘기를 꺼냅니다. 예, 예상했습니다. 고인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입니다. 당신이라면 같이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끊으라고 했을까요? 변호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짧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의 메모를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재산만이 아니라 선택권이었군요. 며칠 뒤 수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자꾸 물어보시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우리 좋게 좋게 하자는 건데 왜 답이 없어? 그 말 속에는 제 의견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만 바라는 말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걸요. 착한 엄마, 순한 사부인, 말 잘 듣는 노인네. 그렇게 저를 정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메모 한 장이 제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해라.
그 한 문장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는 양쪽을 모두 불러 회의를 잡았습니다. 사무실 회의실에는 저와 변호사, 반대편에는 수진, 사위, 시어머니, 시누이가 앉았어요.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엄마한테도 좋은 기회야. 물류센터 일부를 우리 회사 명의로 돌려서 같이 사업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수익 들어와. 엄마 혼자 있으면 불안하잖아. 시어머니는 그 뒤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부인.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가족끼리 부지 하나 나눠 쓰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요? 그때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선 상속 구조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유정우님께서 남기신 자산은 이미 전부 노정호 님 단독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향후 임대, 매각, 사업 협력 등 모든 결정 권한은 오로지 정옥 님께 있습니다. 따님 및 사위 측에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딸인데 권리가 없다고요. 변호사는 준비해 온 메모를 한 장 더 읽었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남기신 메모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진에게는 유산을 자동 상속하지 않는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때는 정옥이가 알아서 나눠줘도 좋다. 하지만 끝까지 시댁과 체면만 쫓는다면 내가 남겨놓은 것들로 정옥이의 인생까지 또 구겨지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빠가 왜 이런 메모를 남겨? 엄마, 솔직히 엄마가 뭔가 한 거지. 그때 저는 이제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왜?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숨 쉬던 그날, 너 어디 있었니? 엄마 또 그 얘기야? 시댁 행사 있었잖아. 나 안 가면 평생 말 나온다니까. 그래. 그날도 너는 시댁 체면을 택했지. 장례식 첫날, 내가 돌잔치 드레스 입고 들어왔을 때도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는지 알지?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10분밖에 못 있어. 시댁 뒤풀이 가야 돼. 그 말이었어.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세상이 어떤데 시댁이랑 엮여야 나도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너도 내 인생 지키려고 그랬겠지. 그러면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지키려고 한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부인,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부지 하나쯤은 나눠 쓰는 게 도리죠. 부지는 앞으로도 임대 줄 겁니다. 다만 당신들한테는 안 빌려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또렷해졌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 이 땅, 이 물류센터는 전부 제 이름으로 움직입니다. 제 삶처럼요. 그리고 제 삶에 더 이상 당신들 사업은 껴들 자리가 없습니다. 수진이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 보고 이제 시댁에서 어떻게 버티라고?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그걸 생각했어야지. 내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내 엄마 혼자 관 옆에서 손님 맞이하던 그날 밤에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여러 해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문이 하나 쾅 하고 닫히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저는 남편이 남겨준 물류센터 옥상에 가끔 올라갑니다. 멀리 도로 위로 달리는 트럭들, 창고에 드나드는 지게차, 경비 아저씨의 무전기 소리가 들리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건물 벽에는 누군가의 욕심이 아니라 남편의 배려가 층층이 쌓여 있는 것 같아서요. 회계사는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제부터는 임대료도, 계약도 사부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구조입니다. 억지로 누군가 부탁 들어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삶. 70둘이 넘어서야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한쪽에 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당신 말대로 해봤어요. 수진한텐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이젠 나 자신한테 조금 더 기대해 보려고요. 수진에게서는 가끔 명절 즈음 짧은 문자 하나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지? 나중에 시간 되면 달게. 예전 같으면 그 말을 붙들고 며칠을 기다렸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올 마음이 생기면 오렴.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말해두고 저는 오늘도 제 하루를 보냅니다. 남편이 남겨준 건물 덕분에 먹고 사는 걱정은 덜어졌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이 마음 한구석의 평온함이에요.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된다는 것.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정호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편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인생 좀 살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 깊이 울렸어요. 누군가 제 선택을 응원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남편이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 읽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의 앞줄에 내 이름 하나만 올려놔 줬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줄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나요? 자식입니까? 시댁입니까? 남들이 뭐라 할까 하는 체면입니까? 저는 70둘이 넘어서야 그 자리에 제 이름 하나 겨우 올려놨습니다. 이제라도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올릴 용기를 내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남기게 될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